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보 만드는 교육 방식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많이 다 해봤던 거, 게토라는 그 우수 교사가 해왔던, 제일 그렇게 잘 7가지를 잘 했기 때문에 우수 교사상도 3번이나 받았던 그런 이제 교육 방식이 어떤 식으로 교육하길래 바보를 만드냐. 지금 시간이 30분이네요. 이거를 볼까요 말까요? 우리 서울대학생 수준, 서울대학생의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서울대학교 고대에서 서울대 가는 게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힘들대요. 많이. 안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카톡으로 열면은 밑으로 내리나요? 그걸로?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짜 우리 학생들이라면 꿈꾸는 게 뭐죠? 서울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면 정말 고급 교육을 하고 정말 지성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그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 중에 대학교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그 서울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냐. 우리 상상했을 때는 굉장히 뭐 책을 가지고 비평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교수님과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뭐 새롭게 창출해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대학교 서울대학쯤 되면 근데 이 동영상의 충격적인 내용은 서울 대학생들이 중에서도 아주 최고 점수를 받는 A+만 받는 학생들의 공부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노트북을 다 킵니다. 선생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기 시작부터 그 독수리 타자 소리가 막 이렇게 난대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걸 다 받아 적는다 그래요. 받아 적고 교수님이 만약에 조크를 하잖아. 그럼 조크는 사실 받아 적진 않잖아요. 근데 조크를 다 또 받아 적는데 이 조크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조크를 했다까지 다 거기에 딱 적는답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 요게 이제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또 학점을 잘 맞는 학생의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세계가 놀라 충격에 빠진.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했으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님만 옳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고를 촉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시험지에서 뭐 좀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평상시에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던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이걸 내가 틀어가지고 반기를 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거 참신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 뒤쪽에 꼬부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또 뭐 우리 스웨덴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좀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우리 또 그런 거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공교육의 영향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적게 받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교육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아주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교 문화도 사실은 되게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내고 의견을 내고 교수들과도 어떤 그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너라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교수님이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의견이 확고하다면 저는 답안지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 특히 완전 순응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방식이죠. 자,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수준인데 그게 왜 어떤 방식 때문에 또 이렇게 되었을까? 자,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방법 첫 번째의 그 방식, 교육 방식은 혼란입니다. 혼란. 혹시 수업 중에 혼란을 겪으신 분 있으시나요? 수업 시간. 매일 혼란이. 매일 혼란을 겪으셨나요? 네. 막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가 딱딱해. 역시 내가 그거 내 생활에서 내가 그거 느꼈던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딱 그렇게 뭔가 논리의 전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이 개토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떤 지식의 단편적인 것들을 연관성을 다 끊어놓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단편적인 지식관의 연관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없다는 거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확고한 어떤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전문 용어가 나왔어. 뭐 도시화란 뭔가 이런 거 배우잖아. 사회에서도 도시화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과목별로 다 그런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걸 다 배우잖아. 수학에서도 새로운 뭐 어떤 개념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 어떤 생활 전반에서 연결되어져서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전문화된 용어인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 것처럼 전달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연관성이 없는 지식의 어떤 덩어리들이 흩어 부러져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걸 힘써서 내가 어떤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느낄 때는 교실에서의 그 수업 방식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렵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위에 벼가 있죠. 벼가 있는데 벼를 다 쪼개서 다 나누는 거예요. 벼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벼라는 걸 알잖아요. 벼의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고 벼에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을 까면 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벼라는 거를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 밑에 과목별로 다 벼를 쪼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 놓는 과목 중에서도 또 과를 또 다 나눠요. 생물, 과학에서도 생물, 뭐 지구과학,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요. 나눠서 우리가 배우는 거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 여기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쌀을 보고 미토콘드리아를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쌀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쌀을 안 보여주고 미토콘드리아를 딱 보여줘요.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아니?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핵이 들어있잖아. 배우셨잖아요, 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있죠 또? 세포 핵이 들어있고 뭐 생각나요?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몇 가지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고통스럽게 외우셨잖아요. 왜? 이거 미토콘드리아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아닙니다. 시험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이 별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쪼개놓은 단편화된 그런 지식들을 굉장히 어렵게 배워요. 어렵게 배운다. 그 배운 걸 어렵게 고등학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조금 세포에 대해서 배우겠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중학교 때 미토콘드리아 배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 삶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해서 가르치면은 아이들한테 흥미도 있고 어떤 질서도 있고 체계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무연관성 과목별로 다 달라. 쌀은 사회에서 가면은 쌀은 또 사회에서는 무슨 뭐 수요니 공급이니 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거기에서 한 가지로 배우고 그런다는 거죠. 다 나눠서 과목별로 나눠서 다 그 연관성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또 두 번째는 하루에 일과표를 다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오전에 국영수 사과 뭐 은미채 뭐 이렇게 있으면 외우잖아요. 우리 딱 첫째 이렇게 학기에 딱 하면 야 진짜 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더 느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일과표에서도 연관성이 없다. 과학 다음에 사회야. 사회면은 과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라도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흩어 풀어져 있는 게 다 이 벼에 관한 지식들이 과목별로 다 풀어져 있고 그 만약에 오늘은 이제 벼에 대해서 배웠으면 과목별 그러면 연관성이라도 있어서 그런 벼에 대해서 해서 또 오늘 하루를 배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사회에서는 벼를 배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감자를 배우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른 연관적이지 않은 과목들을 막 섞어서 매일 섞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느낄 때는 뭔가 지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혼란이 있다는, 그래서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만사의 상호 연관성을 파괴하고 그 전문 용어들로 디본복 해놓은 것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낱개 지식들의 파편들을 외우는 거에 불과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12년 동안에 또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의 한 가지로 지나갔던 것 뿐이지 거기에서 뭔가 연관성을 찾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우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언어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가요? 7살 말 되면 말 하잖아요. 그죠? 말 잘하잖아요, 되게. 엄마하고 말싸움 할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싸움 하고 있죠? 논리에 갑자기 탁 가격이 될 때가 좀 있을 정도로 7년만 배우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 할 뿐도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2년 동안 영어 배우고 어떻게 했죠? 11년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하더라도 6년이면은 우리가 그 원어민의 한 7년 수준을 배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도 다 나누는 거. 또 문법 나누고 또 단어 단어다 하면 또 단어에서도 또 나누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방식이면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를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부품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차를 운전하는 것이지만 이제 부품을 다 아셔야 돼요. 부품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차에? 만여 개가 된다고 해요. 차 부품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부품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품 외웠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부품이 연결되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피스톤이 어떻게 올라가면서 어떤 엔진에게 해주는지 배우는 거예요. 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배워서 딱 이제 12년 동안 저는 만여 개의 부품을 다 외우고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키를 딱 줬어요.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할 수 있어. 이제 해야지. 자, 이렇게 딱 주면 어떻게 되죠? 차가 움직이나요? 12년 동안 배웠는데 운전할 수 있을까요? 시도 많이 거예요. 시동은 어때? 이제 일단 어떻게 어디다 돌리는지. 꽂는지도 몰라. 이런 게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편화해놓고 연관성을 다 없애놓고 그런데 그 과목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뭔가 똑똑해질 것 같고 실제로 뭔가 그런 게 일어날 것 같고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공부, 배움의 방법을 다 어떻게 한다? 파괴한다. 근데 우리는 그 공부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학습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학습이 아니라 습득을 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집에서 저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줘갖고 트럭을 몰았거든요. 바로 경찰서 가갖고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부품을 외우지 않아도 습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어떤 그 맥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면 다행인데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맹점이죠. 이것이 혼란이라는 어떤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의 가두기. 아까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 건물을 살펴봤듯이 교실의 가두기, 감방의 가두기.
어떤 자율성의 어떤 어느 정도의 한계치만 좀 다를 뿐 교실에 가두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는 우리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딱 학교에 들어가면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네. 2번 이렇게 번호를 나도 모르게 매겨져 있어 벌써 내 이름. 난 한종옥이기 때문에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꼭 뒤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그 번호별로 매겨져 있죠. 번호별로 매겨져 있고 자기의 책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학생 이제 책상에도 번호가 있잖아요. 1번 학생이 40번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친구한테 일단 한번 맞아요. 그죠? 계속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 대 또 맞아요. 그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의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주입받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문제인가요? 우리의 삶이지 않았어요? 1번 빵 재수, 2번 빵 재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너가 재수가 아니야 라고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암묵적으로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너 거기를 삐져나오면 안 돼. 그건 규칙이야. 라고 해서 그 아이의 영역을 어떤 암묵적인 그런 사회 문화로서 그 아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울타리를 갖게 돼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이만큼 나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소들도, 방목되는 소들도 그게 뭐 아주 확실하게 막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가서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율성이 이제 인간들이 다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게 공공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내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또 컨베이어 벨트? 거기에 어떤 부스에 앉아있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게. 네? 그 자리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자유로웠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만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자연인으로서는. 근데 그거를 수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틀에 들어가기가 순탄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열반 어떨까요? 우열반. 뭐 요즘 물론 우열반 뭐 반대 많이 있어서 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 반이 없어졌을 뿐 우열에 그게 있잖아요. 성적별로 애들이 우열이 있잖아요. 너 몇 등급이야? 내신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옆에 앉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도 있고 부모님들끼리도 있고 이게 사회 암묵적으로 등급별로 다 계층이 나눠졌다는 거죠. 사실 그걸로 아이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내신 성적 가지고? 아니면 무슨 수능 점수 가지고 그 아이의 실제적인 그 능력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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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되게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주 상위 등급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평균인으로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균인이죠. 1, 2% 돼야지 이제 상위 그룹이니까 평균인으로서 사는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뭐 내 주제에 뭘 해보겠어. 뭘 새로운 걸 내가 도전해보겠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특히. 그래서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공교육을 그렇게 확고하지 않고 막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이런 문화가 없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꿈 적어보라고 하면 뭐 진짜 대통령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더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죠?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네들이 봐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 뭔가 이렇게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냥 평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본다는 거죠. 자기의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다려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번호처럼 너는 4등급이기 때문에 너의 능력은 4등급이야. 한우 1등급
몸이 도장 찍히듯이 우리 뇌에 그렇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몇 등급이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난 투뿔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뭐랄까 그 아주 우열이 아니야. 우월감에 아주 사로잡힌 아주 밑에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올라갈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가능성 많은데 아주 못 올라오는 아예 사다리가 없어. 그 머리에는 아예 사다리가 없는 애도 많아요. 그거를 사회에서 그렇게 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실에 가두고 뭔가 수용하고 내가 거기 지정된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수동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한다. 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러길 바라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갑자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천장. 네. 그렇죠.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능력만큼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도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등급이라는 게 실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능적이었는가를 표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능적이었는가. 성적이 만약에 표준 점수 해서 그 점수 400점 만점에 399를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수능적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뭐 어떤 대학교에서는 점수가 너무 높으면 이상하게 본다잖아요. 너무 성적이 이렇게 높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걸 다 맞춘다? 뭔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거를 거기에 다 몰아 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개발이 안 됐다는 걸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학교나 뭐 어떤 데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진짜 살인적인 점수잖아요. 살인적인 점수를 우리나라 성적이 사실은 학업 성취도 수준을 봤을 때 정말 세계적이거든요. 세계적인 학업 성취율인데 어떤 뭔가 세계적인 기업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다. 이게 성적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수능적인 거를 얼마나 수능적인가를 점수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무관심하기입니다. 무관심하기. 물론 이제 책상의 배치도 이렇게 선생님만 보게 돼 있죠. 그러나 적극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막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 애들 뭐라고 그러죠? 네? 개구장이 문제야. 네? 정말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애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만 보고 있어. 아무 상호작용 안 하고 선생님만 보고 있어? 그러면 누동생, 이쁘니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선생님이 강화를 줘요. 이 아이들한테. 상호작용 안 하게. 그리고 책상 배치부터 이미 다른 아이들은 배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만 몰두하는 그런 장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배치부터 시작해서 옆 친구하고 토론하거나 이런 기회는 사실 별로 없죠. 아이들하고 그냥 농담 따먹기는 해도 이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우리가 이 노화에서 막 옆에 애들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이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끼리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막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 동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종소리. 종소리는 뭐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일까요? 딩동댕 딩동댕 막 이렇게 나면 갑자기 막 수업을 막 하고 있다. 딩동댕 딩동댕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죠? 뭐 하시죠? 신난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막 놀러 가고 갑자기 막 공기 꺼내서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종소리는 뭐냐면 내가 몰입했던 거에 대한 바로 관심을 꺼버릴 수 있는 장치예요. 종이라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는 40분, 저학년 40분,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뭐 50분 수업도 하고 대학교도 뭐 많이 해봐야 1시간 하고 수업 그 하잖아요. 끊잖아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할 때 몰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1시간 정도 이상 뭔가에 집중해서 생각할 때 몰입의 경지에 들어간다. 뇌가 막 진짜 이제 진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50분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딩동댕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무관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게 탁 되죠.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이들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우리가 집중했을 때, 뭐 할 때 가장 집중이 되시나요? 난 1시간 이상 집중했던 게 있다, 최근에. 네? TV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드라마. 영화 중에 50분짜리 있나요? 영화를 1시간 반, 뭐 2시간짜리. 50분짜리. 없죠. 50분짜리 영화. 50분짜리는 없죠. 다큐멘터리? 그렇게 짧은 건 없죠. 50분짜리 영화 별로 없잖아요. 드라마. 한 1시간 10분이나 그 정도 하죠, 평균. 왜 그럴까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몰입이 되려면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수업 시간은 40분? 애들이 40분 이상 뭐 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40분 이상 뭘 하고 있다. 있잖아요, 왜. 없진 않죠. 공부 꼭 아니어도 돼요. 게임. 게임 뭐 거의 무한정이죠?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50분 이상. 책 읽고 개미 관찰하기, 네. 나뭇가지. 그거를 만약에 끊지 않으시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안 끊으시면. 3시간도 합니다. 저번에 진짜 토할 뻔했어요. 나뭇 깎기. 그래서 애들이 뭔가를 몰입할 때는 사실은 애들이 주의 집중력이 길어요. 근데 주의 집중 짧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 놀이터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지나면 막 진짜 막 쥐가 나기 시작해.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막. 야, 진짜. 야,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산만한 게 엄마예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막 빠져있어. 그 게임이 막 관찰하고 막 잎사귀 막 해갖고 뭐 하고 운동이 하나가 있어. 뭐 메뚜기 하나 보는데 지성이 데리고 어디 가잖아요? 메뚜기를 보는데 한 2시간에 막 정오에 갔는데 막 땀을 막 빌빌 흘리면서도 그 메뚜기 관찰하고 막 거미랑 어떻게 그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자기가 막 감아서 넣어봤을 때 어떤 반응이 막 이런 걸 하는데 2시간, 3시간인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죠. 이 집중 안 하고 있는 ADHD 엄마가 애들은 막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엄마예요. 나 가야지. 그만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40분이고 최대 40분이고 고학년 뭐 고등학교도 50분이다라고 정해놨어요. 아예 교육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주의 집중력 시간 그 정도다. 그래서 쉬게 해야 된다. 사실 안 그렇습니다. 몰입을 하면은 엄청나요. 그래서 애들이 뭐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지성이가 지금 도서관에 갔는데 하루 종일도 있어요. 하루 종일 쉬는 시간 뭐 나름대로 쉬는 시간 갖겠지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되는데 그걸 다 띵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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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계속 끊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방해하는 거다. 종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애들한테 이제 쉬라고 얘기를 사실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이들은 몰입할 수 없다, 학교에서. 자, 네 번째는 정서적 의존성. 몇 시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됐습니다. 잠깐 쉴까요?